재벌과 서민의 사랑 이야기, 한강의 두 그림자. 8화 끝까지 갑니다. 그녀의 선언에 재벌가는 흔들렸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 시청 후 들으신 후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였고 강남구 도곡동 펜트하우스에서 강도윤은 잠에서 깼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봤으며 잠이 오지 않았다. 어젯밤 정민과의 통화가 떠올랐고 약혼 취소를 선언했던 순간이 선명했다. 정민이 울부짖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고 통창 너머로 어둠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다.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있었으며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도윤은 커피를 내렸고 컵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아버지에게서 온 부재 중 전화가 23통이었다. 문자도 10개가 넘었지만 읽지 않았다. 어차피 같은 내용일 거였고 당장 본사로 오라는 명령일 거였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정신은 또렷해졌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미룰 수 없는 일이었다. 강명호의 서재가 떠올랐고 그곳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았다. 한서진에게 건넨 서류만으로는 부족했으며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의 전모를 밝혀야 했고 그래야 한서진을 제대로 도울 수 있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이었고 평소에 입지 않던 차림이었다. 가방을 챙겼으며 차 열쇠를 집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자신의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으며 출발했다. 목적지는 강남구 역삼동 그룹 본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별장이었다. 경기도 용인에 있었으며 차로 1시간 거리였다. 도윤은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엑셀을 밟았다. 새벽 도로는 비어 있었으며 가로등 불빛만 연속으로 지나갔다. 같은 시각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도 잠에서 깼다. 어머니 장미영의 기침 소리가 들렸으며 일어나서 방으로 갔다. 문을 열었고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기침을 하고 있었다. 서진은 다가가 등을 토닥였으며 물을 떠다 줬다. 장미영이 물을 마셨고 지침이 조금 가라앉았다. 괜찮으시냐고 서진이 물었으며 장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차가웠다. 서진은 어머니를 다시 눕혔으며 이불을 덮어줬다. 좀 더 쉬라고 말했고 장미영은 눈을 감았다. 서진은 방을 나와 거실로 갔으며 테이블에 앉았다. 어젯밤에 정리했던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김정훈 변호사가 준 자료와 도윤이 가져온 문서였다. 서진은 서류를 다시 펼쳤으며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다. 강명호의 서명이 찍힌 은폐 문서였고 30년 전 진실의 조각이었다.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았다. 서진은 느낌이 왔으며 이 서류들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말했던 것들이 떠올랐고 사고, 당시의 상황들이 기억났다. 장미영은 며칠 전 처음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했었다.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했고 그 중에는 어머니와 친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사고 직전에 찍은 사진이 있었다는 말도 했었다. 서진은 벌떡 일어났으며 어머니 방으로 다시 갔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장미영이 자고 있었다. 서진은 옷장을 열었으며 맨 위 선반을 뒤졌다. 오래된 상자가 있었고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고 서진은 한 장씩 꺼내봤다. 대부분 흑백 사진이었으며 젊은 시절의 장미영이 보였다. 맨 아래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고 손이 멈췄다.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으며 12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장미영도 있었고 웃고 있었다. 옆에는 서진의 아버지도 있었으며 역시 웃고 있었다. 모두가 밝은 표정이었고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이 사진이 찍히고 며칠 뒤 사고가 났다는 걸, 이 사람들 중 12명이 모두 죽었다는 걸. 사진 뒤에 글씨가 적혀 있었고 서진은 뒤집어 봤다. 1992년 7월 5일 공장 준공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고가 난 날은 7월 10일이었으며 단 닷새 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사진을 다시 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이 사람들은 몰랐을 거였고 며칠 뒤 자신들이 죽을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을 거였다. 그때 사진 구석에 다른 사람이 보였고 서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으며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얼굴이 선명하지 않았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젊은 시절의 강명호였고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표정이 오만했으며 미소조차 없었다. 서진은 사진을 꽉 쥐었고 손이 떨렸다. 이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으며 사고 당시 강명호가 현장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다. 서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으며 어머니 방을 나왔다. 거실로 가서 휴대폰을 집었고 김정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침 일찍이었지만 급한 일이었다. 신호음이 울렸고 몇 번 지나서 변호사가 받았다. 목소리가 졸린 것 같았지만 서진은 개의치 않았다. 변호사님 저예요. 한서진이라고 말했으며 중요한 걸 찾았다고 했다. 사진이 있다고 설명했고 사고 직전에 찍은 거라고 덧붙였다. 김정훈은 즉시 정신을 차렸으며 그게 정말이냐고 물었다. 서진은 그렇다고 대답했고 강명호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그 사진을 당장 복사해서 보관하라고 지시했으며 원본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오늘 오전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고 함께 검토하자고 말했다. 서진은 알겠다고 대답했으며 전화를 끊었다. 경기도 용인 별장에 도윤이 도착했고 철문 앞에 차를 세웠다. 비밀번호를 눌렀으며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 주차를 했고 차에서 내렸다. 별장은 2층 건물이었으며 주변이 조용했다.
도윤은 현관 열쇠를 꺼냈고 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가 났으며 오랫동안 사람이 없었던 냄새가 났다. 불을 켰고 조명이 켜졌다. 거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갔으며 곡도를 걸었다. 맨 끝에 서재가 있었고 문을 열었다. 책장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책상이 중앙에 놓여 있었다. 도윤은 책상 뒤로 가서 서랍을 열었고 비어 있었다. 다른 서랍들도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책장을 뒤졌으며 책들을 하나하나 꺼내봤다. 숨겨진 문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서재를 더 세밀하게 살폈다. 벽을 두드려봤고 바닥을 확인했다. 그때 책상 뒤편 벽에 작은 틈이 보였으며 가까이 가서 손으로 더듬었다. 금고가 숨겨져 있었고 벽지 뒤에 감춰져 있었다. 도윤은 벽지를 조심스럽게 뜯었으며 금고가 드러났다. 작은 금고였고 비밀번호 자판이 달려 있었다. 도윤은 비밀번호를 눌렀고 아버지의 생일이었다. 틀렸다는 신호음이 났으며 다시 눌렀다. 어머니의 생일이었지만 역시 틀렸다. 도윤은 생각했고 뭐가 있을까 고민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으며 자신의 생일을 눌렀다. 딸칵 소리가 났고 금고가 열렸다. 도윤은 문을 당겼으며 안을 들여다봤다. 봉투 몇 개가 들어있었고 도윤은 하나씩 꺼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으며 서류가 나왔다. 부동산 등기 서류였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봉투를 열었으며 예금 통장이 나왔다. 비자금 계좌인 것 같았다. 세 번째 봉투를 열었고 손이 멈췄다. 사진이 들어있었으며 여러 장이었다. 도윤은 사진들을 꺼내봤고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다. 맨 위 사진이 눈에 들어왔으며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12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모두 웃고 있었다. 도윤은 사진을 가까이 봤으며 날짜를 확인했다. 1992년 7월 5일이라고 적혀 있었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제공한 서류에서 봤던 날짜였으며 사고가 나기 닷새 전이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가슴이 답답했다. 사진 구석에 아버지가 보였으며 젊은 모습이었다.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표정이 차갑고 오만했다. 이 사진을 왜 보관했을까? 도윤은 의문이 들었으며 혹시 증거 인멸을 위해 숨긴 건가 생각했다. 다른 사진들도 봤고 모두 같은 날 찍은 것들이었다. 공장 내부 사진도 있었으며 기계들이 보였다. 안전장치가 없는 게 눈에 띄었고 도윤은 분노가 치밀었다. 마지막 사진을 봤는데 클로즈업 된 사진이었다. 여자 한 명이 웃고 있었으며 젊었다. 옆에 남자가 있었고 역시 웃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으며 사랑하는 사이처럼 보였다. 도윤은 사진을 뒤집었고 글씨가 적혀 있었다. 장미영, 한진우라고 적혀 있었으며 도윤의 숨이 멎었다. 한서진의 어머니와 아버지였고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었다. 도윤은 사진을 들고 주저앉았으며 바닥에 털썩 앉았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먹먹했다. 이 사람들이 한서진의 부모였으며 저렇게 행복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 죽었다. 그 책임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있었고 아버지는 이 사진들을 금고에 숨겨뒀다. 왜일까?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증거 인멸을 위해서였을까? 도윤은 사진들을 다시 봤으며 한 장 한 장 들여다봤다. 모든 사진 속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며칠 뒤 모두 죽었으며 가족들만 남았다. 한서진처럼 3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만 남았다. 도윤은 사진들을 챙겼으며 봉투에 다시 넣었다. 이 사진들을 한서진에게 보여줘야 했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거였다. 금고 안을 다시 확인했으며 작은 공책 하나가 더 있었다. 꺼내서 펼쳤고 아버지의 필체로 가득 적혀 있었다.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1992년 7월부터 시작됐다. 도윤은 읽기 시작했고 손이 점점 떨렸다. 사고 은폐 과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으며 유족들에게 돈을 준 내역도 나왔다. 언론 매수 방법도 적혀 있었고 관계, 공무원 접대 내역도 있었다. 도윤은 공책을 덮었으며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진실을 숨겼는지 알게 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매수했는지 확인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며 존경했던 사람이 실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게 충격이었다. 도윤은 공책도 챙겼으며 봉투와 함께 가방에 넣었다. 금고를 닫았고 벽지로 다시 가렸다. 서재를 나왔으며 1층으로 내려갔다.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고 밖으로 나갔다. 차에 올랐으며 시동을 걸었다. 서울로 돌아가야 했고 한서진을 만나야 했다. 이 증거들을 전해줘야 했으며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다. 강남구 테헤랄로 법무법인 정엄에서 한서진은 김정훈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다. 상담실에 앉아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 사진을 놓았다. 김정훈이 사진을 집었고 자세히 봤다. 표정이 진지했으며 한참을 들여다봤다. 이거 대단한 증거예요. 김정훈이 말했고 사고 직전 상황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강명호도 나와 있고 이걸로 현장 책임을 입증할 수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김정훈은 사진을 복사하러 갔고 서진은 혼자 앉아 기다렸다. 창밖을 봤으며 테헤랄로가 보였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고 차들이 막혀 있었다. 서진은 생각했으며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확신했다. 김정훈이 구한 서류와 도윤이 가져온 문서, 그리고 지금 이 사진까지 강명호를 법정에 세울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 그때 문이 열렸고 김정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여자였으며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얼굴이 차갑고 표정이 없었다. 서진을 받고 누구냐고 물었다. 서진은 한서진이라고 대답했으며 변호사님을 만나러 왔다고 설명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자신은 유정민이라고 소개했다.
강도윤의 약혼녀라고 덧붙였고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민은 의자를 빼고 앉았으며 서진을 똑바로 봤다. 한서진 씨죠. 소문 들었어요라고 말했고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다. 산업재해 보상금 청구하신 거 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라고 덧붙였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으며 그냥 정민을 봤다. 정민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만두세요. 정민이 말했고 이미 30년이나 지난 일인데 왜 굳이 들추느냐고 따졌다. 서진은 표정을 굳혔으며 그만둘 수 없다고 대답했다. 30년이 지났어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고 정민은 코웃음 쳤다. 진실이요? 돈이 목적 아니에요? 라고 비아냥거렸으며 70억이면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평생 쓸 돈 아닌가요? 라고 덧붙였다. 서진은 주먹을 쥐었고 참았다. 화를 내면 안 됐으며 이 여자의 도발에 넘어가면 안 됐다. 정민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으며 테이블 위에 놓았다. 1억 원이에요. 정민이 말했고 그냥 받고 조용히 하세요라고 명령했다. 언론에 나가지 말고 소송도 취하세요. 그러면 이 돈이 당신 거예요라고 덧붙였다. 서진은 봉투를 보지도 않았으며 정민을 똑바로 봤다. 안 받겠다고 대답했고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으며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그럼 각오하세요. 정민이 말했고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라고 경고했다. 변호사들을 다 동원할 거고 언론도 우리 편으로 만들 거예요. 당신은 결국 질 거예요라고 협박했다. 서진은 웃었으며 해보시라고 대답했다. 끝까지 갈 거라고 선언했고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이 열렸고 김정훈이 들어왔다. 복사한 사진을 들고 있었으며 정민을 보고 놀랐다. 정민 씨 어떻게 김정훈이 말했지만 정민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냥 서진을 한 번 더 쏘아보고는 나갔다. 문이 쾅 닫혔으며 김정훈은 서진을 봤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서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정민의 차가운 눈빛이 뇌리에 박혔다. 강남구 역삼동 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정민은 차에 올랐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으며 출발했다. 정민은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고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정민은 화가 났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도윤이 자꾸 피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약혼 취소 이후로 연락을 끊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민은 포기하지 않을 거였으며 도윤을 다시 붙잡을 거였다. 결혼은 반드시 성사시킬 거였고 한서진 같은 여자가 방해하게 두지 않을 거였다. 정민은 조수에게 지시했으며 사람을 붙여서 도윤을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보고하라고 했고 조수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정민은 창밖을 봤으며 한서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저 여자를 제거해야 했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도곡동 펜트하우스에 도윤이 도착했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 강명호였으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도윤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고 어디 갔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으며 그냥 자기 방으로 가려 했다. 강명호가 소리쳤으며 거기 서라고 명령했다. 도윤은 멈춰 섰으며 돌아봤다. 강명호가 다가왔고 도윤 앞에 섰다. 내가 서류를 빼돌렸지. 강명호가 말했고 한서진한테 줬지. 내가 날 배신했어라고 소리쳤다. 도윤은 침묵했으며 부정하지 않았다. 강명호는 손을 들었고 도윤의 뺨을 쳤다. 짝 소리가 났으며 도윤의 고개가 돌아갔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아버지를 똑바로 봤으며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강명호는 숨을 헐떡였으며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말했다. 내 아들이 날 배신할 줄 몰랐어. 내가 그 여자 편을 들 줄 몰랐다고 소리쳤다. 도윤은 입을 열었으며 아버지가 먼저 배신했다고 대답했다. 30년 전에 그 사람들을 배신했고 진실을 숨겼으며 돈으로 입을 막았다고 말했다. 강명호는 얼굴이 붉어졌으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방으로 가서 가방을 챙겼고 옷 몇 벌을 넣었다. 중요한 서류들과 사진들은 이미 가방에 있었으며 더 필요한 것은 없었다. 거실로 나왔고 강명호는 여전히 서 있었다. 도윤은 아버지를 보지 않았으며 그냥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고 나갔으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주차장으로 갔다. 차에 올랐으며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도윤은 생각했으며 호텔에 가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곳에 들러야 했고 봉천동 반지하였다. 한서진을 만나야 했으며 사진들을 전해줘야 했다. 차를 몰았고 서울 시내를 가로질렀다. 강남에서 관악구까지는 멀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한서진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사진 속 부모님의 모습도 생각났다. 꼭 전해줘야 했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집에 돌아와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었으며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였다. 장미영의 컨디션이 좀 나아 보였고 밥도 잘 먹었다. 서진은 안도했으며 어머니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서진은 손을 닦았으며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 도윤이 보였고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문을 열어줄까 망설였지만 결국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도윤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현관 앞에 섰으며 도윤을 기다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었다. 도윤이 서 있었으며 얼굴이 창백했다. 왼쪽 뺨에 붉은 자국이 있었고 맞은 것 같았다. 서진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며 도윤은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다. 서진은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줬으며 도윤이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로 갔고 장미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도윤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지만
인사는 받았다. 도윤은 허리를 숙였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미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진은 도윤에게 앉으라고 했으며 도윤이 소파에 앉았다. 서진도 맞은편에 앉았고 무슨 일이냐고 다시 물었다. 도윤은 가방을 열었으며 봉투를 꺼냈다. 이걸 드리려고 왔다고 말했고 서진에게 건넸다. 서진은 봉투를 받았으며 뜯었다. 안에 사진들이 들어있었고 꺼내봤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공장 앞 단체 사진이었으며 자신이 찾았던 사진과 똑같았다. 아니, 더 선명했고 원본 같았다. 서진은 손이 떨렸으며 다음 사진을 봤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고 눈물이 났다. 도윤이 설명했으며 아버지 금고에서 찾았다고 말했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었고 아무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서진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으며 모든 사진 속에서 행복한 얼굴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며칠 뒤 모두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가슴이 미어졌다. 장미영도 사진을 봤으며 눈물을 흘렸다. 옛 동료들의 얼굴이 보였고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도 있었다. 도윤은 공책도 꺼냈으며 이것도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직접 쓴 기록이라고 설명했고 은폐 과정이 다 적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은 공책을 받았으며 펼쳐봤다. 강명호의 필체였고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유족 명단과 지급, 금액이 나왔으며 언론 매수 내역도 있었다. 서진은 손이 떨렸고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는 걸 알았다. 도윤이 말했으며 이걸로 아버지를 고발하라고 했다. 자신도 증인으로 서겠다고 약속했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진은 도윤을 봤으며 왜 이러냐고 물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따졌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으며 한참 침묵했다. 그러다 입을 열었고 목소리가 떨렸다. 옳은 일이니까라고 대답했으며 더 이상 거짓말 속에 살 수 없어서라고 말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도윤의 진심을 느꼈다. 왼쪽 뺨에 붉은 자국이 보였고 아버지에게 맞은 것 같았다. 집에서 쫓겨난 것도 짐작됐으며 모든 걸 잃고 온 것 같았다. 서진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고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미안하기도 했다. 도윤이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으며 가족과 지위를 모두 잃게 된 거였다. 도윤이 일어섰으며 이만 가겠다고 말했다. 서진도 일어났고 현관까지 따라갔다. 도윤이 문을 열었으며 나가려다 멈췄다. 뒤돌아봤고 서진을 봤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말했고 30년 전. 일도 새벽에 지나쳤던 것도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라고 사과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조심해서 가라고 말했고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도윤이 계단을 올라갔으며 발소리가 멀어졌다. 서진은 문을 닫았고 거실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사진들을 보고 있었으며 눈물을 닦고 있었다. 서진은 어머니 옆에 앉았고 손을 잡았다. 이제 다 끝낼 수 있어요. 서진이 말했으며 이 증거들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위로했다. 장미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고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으며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을 바라봤다. 강남구 청담동 호텔에서 정민은 방에 앉아 있었다. 조수에게서 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으며 도윤의 동선이 적혀 있었다. 오전에 용인별장에 갔다가 오후에 봉천동 반지하를 방문했다는 내용이었고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역시나 한서진을 만났다는 걸 확인했으며 뭔가 전달한 것 같다고 보고되어 있었다. 정민은 보고서를 던졌고 화가 났다. 도윤이 완전히 한서진 편이 됐다는 걸 알았으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민은 휴대폰을 집었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으며 상대방이 받았다. 정민이 말했고 일을 하나 맡기고 싶다고 했다. 한서진이라는 여자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으며 약점을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뭐든 좋으니 그 여자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으라고 강조했고 상대방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었으며 정민은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불빛들이 반짝였다. 정민은 미소를 지었지만 차갑고 잔인했다. 한서진을 제거할 거였으며 도윤을 다시 데려올 거였다. 결혼은 반드시 성사시킬 거였고 아무도 막지 못할 거였다. 정민의 눈빛이 날카로웠으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도윤이 가져온 원본 사진들과 자신이 찾은 복사본 사진을 나란히 놓았으며 비교했다. 같은 사진이었지만 원본이 훨씬 선명했고 강명우의 얼굴도 또렷했다. 이 사진들과 공책, 그리고 이전에 모은 서류들을 모두 합치면 완벽한 증거가 됐다. 서진은 김정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내일 아침에 만나자고 약속했다. 어머니가 잠들었고 서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사진을 다시 봤으며 부모님의 웃는 얼굴을 들여다봤다. 며칠 뒤 이 미소가 사라졌다는 게 가슴 아팠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3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될 거였고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거였다. 서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으며 눈을 감았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도곡동 한 호텔에서 도윤은 방에 누워 있었다. 체크인을 했고 짐을 풀었다. 이제 돌아갈 집이 없었으며 아버지와 완전히 결별했다. 회사도 그만둬야 할 것 같았고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으며 오히려 홀가분했다.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됐고 양심을 저버리지 않아도 됐다. 도윤은 천장을 봤으며 한서진이 떠올랐다. 사진을 받을 때 흘렸던 눈물이 기억났고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생각났다. 도윤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았으며 한서진에게 끌린다는 걸 인정했다. 처음 빗속에서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고 오늘 사진을 전하면서 더 확실해졌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으며 시기가 맞지 않았다. 먼저 진실을 밝혀야 했고 아버지의 죄를 속죄해야 했다. 그 다음에야 한서진에게 다가갈 자격이 생길 거였다. 도윤은 눈을 감았으며
내일부터 시작될 싸움을 생각했다. 밤이 깊어갔으며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사진을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고, 도곡동 호텔에서 도윤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있었다. 청담동 호텔에서 정민은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역삼동 군사에서 강명호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네 사람의 운명이 복잡하게 얽혔고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려 하고 있었다. 사진 속 미소 하나가 3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으며 그 미소가 모든 걸 바꿀 거였다.